여보, 미경이는 내 친딸이 아니에요. 72세 박만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숨겨진 딸이 있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경이는 당신이 IMF 때 버스 사고로 죽인 그 여자의 딸이에요. 피를 토하며 폐암과 싸우던 만수, 치매인 줄 알았던 아내 오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오키의 깜빡임은 치매가 아니라 강경변 말기 증상. 남편 치료비 마련하려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던 아내. 20년간 몰래 키워온 사고 피해자의 딸. 당신이 아프면 우리 끝이야. 서로를 살리려고 서로에게 죽음을 숨긴 노부부. 45년 부부의 충격적인 비밀. 그리고 피보다 진한 눈물의 가족 이야기.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정체를 숨긴 여자의 등장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박만수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한데 몸속 시계는 정확하게 작동하죠. 젊은 날엔 시외버스를 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핸들 잡은 손이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 그게 만수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지금은 버스 차고지 대신 재래시장 뒷골목을 걸어 다니죠. 느린 걸음이지만 매일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IMF 때가 떠오릅니다. 회사가 휘청이던 그날, 만수는 하루 15시간씩 운전대를 붙잡았고 아내 정옥희는 반찬 가게와 김밥집 가사도우미를 전전했습니다.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살았죠. 그때 버틴 게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둘이 사는 집은 오래된 주공 아파트 15평짜리입니다. 거실엔 브라운관 TV를 버리고 산 초기 평면 TV가 자리 잡고 있죠. 화면은 점점 흐릿해졌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만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요즘 만수는 숨이 차오릅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가슴이 찌릿하고 기침 끝엔 쇠맛이 나죠. 하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아프면 돈이 들고 돈이 들면 오키가 더 고생할 테니까요. 그 꼴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기 등 뒤에서 고생만 한 아내를 더 힘들게 할 순 없었죠. 정옥희는 요즘 자꾸 뭔가를 잊어버립니다. 가습을 켜놓고 까먹기도 하고 김치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기도 하죠. 만수가 부르는 소리에 한 박자씩 늦게 돌아봅니다. 예전엔 이름만 불러도 바로 대답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릇을 또 거기다 놔? 만수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랬나? 미안해요. 오키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죠. 만수는 속으로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누가 치매라는 소문이 돌면 그 집은 한동안 숨을 죽이고 삽니다. 자식들도 외면하는 게 현실이었죠. 만순에는 자식도 없으니 더 막막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키가 갑자기 말을 꺼냈죠. 여보, 내일 은행 같이 가줘요. 왜? 적금 만기야? 만수가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통장 비밀번호를 좀 바꿔야겠어. 만수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키가 자기 손목을 꽉 쥐는 걸 느꼈죠. 그 손에 힘이 들어간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이번엔 꼭 해야 한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죠. 비밀번호를 왜 바꿔? 잘 쓰고 있잖아. 만수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오래 써서 바꾸고 싶어요. 요즘은 자주 바꿔야 한대요. 오키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더 묻지 않았죠.
45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서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통장 하나, 비밀번호 하나까지 공유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키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젊었을 때는 예뻤던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 그 모든 게 자기와 함께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새벽녘 만수는 또 기침을 했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죠. 화장실에서 조용히 뱉어내고는 물로 씻어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얼굴, 이제는 병든 얼굴이었죠. 아침이 되자 오키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만수는 밥 한 숟갈 뜨며 말했죠. 국이 싱겁네. 그래요? 내가 또 간을 잘못했나? 오키가 맛을 보더니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느꼈죠.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오키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도 자기 몸이 아픈 것도 모두가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기엔 둘 다 너무 늙어버렸다는 걸 말입니다. 은행은 몇 시에 갈까요? 오키가 물었습니다. 10시쯤 가자. 사람 적을 때. 만수가 대답했죠. 그 순간 만수는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의심을 마음 깊이 묻어두기로 했죠. 45년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한다는 건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행 창구 앞에 도착한 만수와 오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오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손을 잡아주려다가 멈췄죠. 왠지 오키가 거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키야, 내가 할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할 거야. 오키의 대답은 단호했죠. 드디어 번호가 불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죠.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통장 비밀번호 변경하려고요. 오키가 대답했습니다. 네, 기존 비밀번호 아시죠? 그 순간 오키가 멈칫했습니다.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잠깐만요. 오키가 더듬거렸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진짜 치매가 시작된 건가? 우리 오키가 정말 기억을 잃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수가 대신 말하려는 순간 오키가 입술을 꽉 깨물고 겨우 숫자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동안 오키는 손을 가슴께로 올려 숨을 고르더니 깊게 심호흡을 했죠.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면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본인만 아시고 종이에 적지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아서요. 오키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만수가 물었죠. 괜찮아? 아까 많이 당황한 것 같던데.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오키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만수는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IMF 때부터 모아온 통장, 도장, 보증서가 모두 들어있는 우리 집 금고 같은 서랍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키의 개인 통장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키야, 여기 있던 통장 어디 갔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챙겼어요. 오키가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죠. 왜? 여보, 왜 이렇게 자꾸 묻는데? 나도 내 거 관리할 수 있어. 오키가 갑자기 언성을 높였습니다. 평생 순하기만 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가시를 세운 거죠. 만수는 순간 섭섭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널 못 믿어서 그래. 당신 요즘 이상하잖아. 만수도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상한 건 여보가 더 이상해. 오키의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말이 만수를 찔렀습니다. 맞았죠. 만수도 자기 병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부부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따로 잔 밤이었죠. 새벽 만수는 오키가 잠든 틈을 타서 휴대폰을 만지려다가 멈췄습니다. 서로의 비밀번호를 모두 공유하던 부부가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죠.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만수는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만수는 병원 예약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오키가 약국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본 겁니다. 만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오키가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지? 호기심과 불안감에 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유리문 너머로 들여다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키가 누군가에게 서류를 내밀고 있었는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죠. 만수의 머릿속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설마 바람인가? 이 나이에? 아니면 나 몰래 재산 정리를 하는 건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 남자가 서류를 넘기며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꼭 도장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좌는 분리하시는 게 좋고요. 어머니, 만수는 문을 벌컥 열 뻔했지만 다리가 굳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죠. 사기꾼인가? 아니면 정말 오키가 숨겨온 관계가 있는 건가? 그 순간 오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쳤죠. 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황급히 가방에 넣고 일어서는 모습이 당황한 게 역력했죠. 만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듣기가 두려웠죠.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먼저 도착한 만수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뒤에 오키가 들어왔죠. 서로 마주본 순간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정오키? 법무사 사무실엔 왜 갔어? 옆에 남자는 또 누구야? 만수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오키는 잠깐 눈을 감더니 억지로 평정을 찾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요. 뭐가 뭔데? 나한테 숨길 게 뭔데?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오키의 대답은 알쏭달쏭했죠. 지킨다? 뭘? 누구를? 만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치매 걸릴까봐 나 몰래 인감증명 떼고 다니는 거야? 재산 빼돌리려고? 만수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오키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했고 그 표정이 만수에겐 들킨 사람처럼 보였죠. 죄를 지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말을 해봐.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숨겨.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오키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나중에 다 말할게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은 언제인데? 우리한테 나중이 얼마나 남았다고. 만수의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오키는 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낮은 흐느낌이 방문 너머로 들렸죠. 만수는 방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차마 나가지 못했습니다. 울어? 억울해서 우는 거야? 아니면 미안해서? 만수는 혼란스러웠죠.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쯤 오키가 조용히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는 망설이다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따라 나섰죠. 오키가 향한 곳은 놀랍게도 동네 보건소가 아니라 대학병원 암센터 방향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만수는 멀찍이 서 지켜봤습니다. 새벽 첫 버스를 기다리는 오키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그리고 그제야 만수는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오키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면 혹시 자기가 아픈 걸 알고 있는 건가? 만수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죠. 가슴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고 피를 토하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접수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죠. 혼자 병원에 온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검사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피를 뽑고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죠. 그 침묵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만수님, 폐 쪽에 의심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겠네요.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의심이라면 암인가요? 만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과 함께 오시는 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가족한테는 아직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만수. 주변엔 젊은 부부들이 보험 얘기를 하고 자식들이 부모 손을 잡고 걸어 다니는데 만수에겐 그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72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문득 법무사 사무실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키가 또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죠. 이번엔 서류 봉투를 한 아름 안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키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죠. 그리고 들어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만수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오키가 창구 직원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 정도 금액이면 담보가 필요한데요. 직원의 말이 들렸습니다. 집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오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오키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오키가 은행을 나서자 만수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오키?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죠. 오키는 깜짝 놀라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대출 신청서와 보험해지 서류들이 보였죠. 이게 다 뭐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만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키가 당황해서 서류를 걷어들이려 했죠.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데? 만수는 오키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키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가 떨어졌죠. 의료비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박만수였습니다. 이건 뭐야? 내 이름으로 된 의료비 청구서가 왜 당신한테 있어? 만수가 물었습니다. 오키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당신이 병원 다니는 거 알아요. 만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어떻게? 새벽에 기침하는 소리, 화장실에서 피 뱉는 소리. 다 들었어요.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려고, 사채를 쓰려고.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만수와 오키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던 그 남자였죠. 50대 초반의 말끔한 차림. 만수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우리 집사람한테 왜 자꾸 접근하는 거야? 만수가 남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남자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죠. 오해입니다. 저는 법무사 김정식입니다. 어머니가 상담 요청을 하셔서. 상담? 무슨 상담? 만수가 오키를 돌아봤습니다. 오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재산 정리. 당신이 아프면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미리 준비하려고. 만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 몰래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았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오키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끝이야. 자식도 없고 친척도 멀고 우린 둘이 전부잖아. 그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오키는 계속 말했죠. 평생 당신 뒤에서만 살았어요. IMF 때 당신이 운전대 붙잡을 때 나는 밤새 남의 집 설거지했죠. 근데 지금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같이 무너져요. 만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오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알았죠. 하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먼저 입을 연 건 만수였습니다. 나, 폐에 뭔가 있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놀라지 않았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키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뭐? 만수가 물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더더욱이라는 말이 만수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더더욱 뭘 해야 한다는 거지? 더더욱 숨겨야 한다는 건가? 며칠 뒤 만수는 우연히 우편함에서 충격적인 편지를 발견합니다. 상해질병 실손보험 해지 안내 통지서였죠. 오키 명의 보험이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정오키? 이 보험 왜 해지했어? 우리 같은 사람이 보험 끊으면 어떡해? 만수가 통지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오키는 대답 대신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인 봉투 안엔 사채업체 명함과 차용증 양식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야? 만수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오키는 이를 악물고 말했죠. 당신 치료비 내가 준비해야 하잖아. 뭐라고? 당신이 아프면 우리 끝이야. 자식들도 없고 누구한테 손 벌릴 거야. 보험 해지하면 300만 원 나와. 그것도 모자라서. 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죠. 그래서 사채를 쓰겠다고? 정신 나갔어? 나도 알아. 근데 방법이 없잖아. 오키가 처음으로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절규 속에서 만수는 깨달았죠. 오키의 기억 깜빡임은 치매가 아니라 극도의 압박과 공포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오키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수에게 전화가 왔죠. 박만수 씨 댁이시죠? 정옥희 씨가 저희 쪽에 돈을 알아보신다고 해서요. 이자는 월 30%입니다만. 만수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키가 정말로 사채업자들과 접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절망적인 선택이었죠. 사채업자의 전화를 받은 만수는 당장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키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했죠. 장롱, 서랍장, 부엌 찬장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장롱 깊은 곳에서 낡은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죠. 쇼핑백 안에는 현금이 든 봉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각 봉투마다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죠.
2023년 2월 반찬값 남긴 것, 2023년 9월 시장 떡집 알바, 2024년 6월 요양보호사 교육비 빼고 2025년 10월 치료비.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키가 2년 전부터 돈을 모아왔던 거죠. 치매인 줄 알았던 깜빡임은 사실 돈을 세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니 총 800만 원 정도 되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키가 들어왔죠. 만수가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왜 꺼냈어요? 오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2년이야. 2년 동안 나 몰래 이렇게 모았어? 만수가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치료비 때문이에요. 사채는 안 쓸 거예요. 이 돈으로 일단 시작하려고. 만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800만 원으로 뭘 해? 의사가 몇 천만 원은 든다는데. 오키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그래도 시작은 해야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사채 쓰고 집 팔고.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정밀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죠. 폐암 3기입니다. 다행히 아직 전이는 안 됐지만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 안 받으면요? 만수가 물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온 만수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죠. 오키가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는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키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서류 가져갈게요. 그때 도장도 찍고. 오키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다가 만수와 마주쳤죠. 누구야? 만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오키가 시선을 피했죠. 만수는 오키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니 김미경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최근 한 달간 수십 통의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이 누구야? 만수가 추궁했습니다. 오키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말해. 또 뭘 숨기는 거야?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피곤해 보이는 눈가. 만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만수를 보자마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죠.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만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계세요? 여자가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오키가 달려나왔습니다. 여자를 보는 순간 오키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죠. 미경아, 왜 벌써 왔어? 내일 오기로. 여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셔서요. 이제야 아버지께도 말씀드리시는군요. 만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죠. 오키야, 저게 누구야? 설명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키는 입술을 떨며 말했죠. 당신이 모르는 딸이야. 뭐? 내가 젊을 때. 오키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이 대신 말했죠. 어머니가 23살 때 날 낳았어요. 미혼모였죠. 고아원에 맡기고 떠났고요. 만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만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죠. 10년 전에 어머니가 절 찾아왔어요. 용서를 구하면서 조금씩 돈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만수는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미경이한테까지 손 벌렸어? 아니에요. 오키가 울먹였죠. 미경이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자기도 이제 가족이라고. 만수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았다고 믿었는데 아내에게 숨겨둔 딸이 있었고 그 딸에게 치료비를 구걸하고 있었다니. 난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보험금 수령 확인서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제 보험 해지하고 대출도 받았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믿을 수가 없었죠.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보내준 돈. 그게 저한테는 가족이었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만수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나가려는데 오키가 팔을 잡았죠. 여보, 제발. 미경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45년을 속였는데? 만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만수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뒤에서 오키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배신감, 충격, 분노가 뒤섞여 숨이 막혔습니다. 경로당도 찜질방도 그 어디도 만수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계속 울렸죠. 당신이 모르는 딸이야. 그날 밤 만수는 찜질방 바닥에서 피를 토했습니다. 병은 더 악화되고 있었죠. 스트레스가 병을 더 키우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키였죠. 만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미경이는 정말 당신 때문이에요. 설명할게요. 제발 들어줘요. 당신 때문? 만수는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 만수는 사흘째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나빠졌고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죠. 그런데도 병원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오키의 문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경이는 정말 당신 때문이에요. 네 번째 날 아침 찜질방 로비에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신기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미경의 첫마디에 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응급실. 오키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네요. 만수는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그 손이 떡집에서 일하고 남의 집 설거지를 하며 돈을 모았던 손이었습니다. 오키가 눈을 떴습니다. 만수를 보자 눈물이 흘렀죠. 여보, 미안해요. 다 말할게요. 미경이 얘기, 진실을 말할게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죠. 오키가 힘겹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경이는 내 친딸이 아니에요. 만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뭔데? 당신이 IMF 때 버스 사고 났던 거 기억해요? 만수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악몽 같은 기억. IMF 직후 무리해서 야간 운행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였죠. 승객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한 여성이 배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 여자 죽었어요. 오키가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 남기고. 만수의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오키가 계속했죠. 그날 그 여자는 혼자였어요. 남편도 없고 친정도 없고 26살 미혼모였죠. 새벽 공장에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던 거예요. 그래서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찾아갔어요.
당신은 그 사고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잖아요. 매일 밤 악몽 꾸고 자책하고 난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만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고로 고아가 된 아이를 오키가 돌봤다는 거죠? 처음엔 고아원에 찾아가서 용돈만 줬어요. 근데 점점 정이 들었죠. 그 아이도 엄마를 그리워했고 나도 아이가 없었으니까. 미경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만수와 눈이 마주쳤죠. 이제 아시는군요. 제 엄마가 그 버스에 있었다는 걸.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의 딸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수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미경이 만수를 일으켜 세웠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사고였잖아요. 어머니, 아니, 정옥희 씨가 20년 동안 절 도와줬어요. 학비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만수는 오키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혼자서.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한테 말하면 더 괴로워할까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게 당신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만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기는 죄책감을 혼자 안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키는 그 죄책감을 행동으로 갚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만수가 물었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죠. 어머니가 치료비 때문에 연락하셨어요. 저도 이제는 갚을 때라고 생각했고요. 어머니가 베푼 은혜를 이제는 아버지께 갚고 싶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너한테 그럴 자격 없어. 자격이요? 미경이 물었죠.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절 도왔어요. 이게 가족 아닌가요? 그때 오키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당신 등 뒤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당신 앞에 서고 싶어요. 내가 당신 지킬게요. 만수는 오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만수님, 치료비 선납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 시작하시려면. 만수는 주저했습니다. 없습니다. 치료 안 받겠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대출 서류, 그리고 통장이 있었죠. 미경은 이미 자기가 모아둔 돈과 오키가 모아둔 돈을 합쳐 3천만 원을 마련해뒀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세요. 나머지는 계속 마련할게요. 미경이 말했죠.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습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 은혜는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잖아요. 만수는 처음으로 미경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26에 죽은 그 여성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 보였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용서이고 화해이고 치유라는 걸.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수는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키가 병상에서 미소를 지었죠. 이제야 우리가 가족이 됐네요. 하지만 그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왔죠. 박만수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생각보다 진행이 빨라서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항암으로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성공률이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만수는 오키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죠. 해보겠습니다.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을 느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죄책감과 용서로 엮인 특별한 가족이었죠.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던 만수는 이제야 사람의 마음을 잡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만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죠. 투명한 약물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독약인지 약인지 모를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 항암이 끝나고 이틀째, 만수는 화장실에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지는 걸 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낯설었죠. 72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오키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갈게. 만수는 빠진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버렸죠. 병실로 돌아오니 미경이 죽을 들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팥죽이었죠. 아버지, 이거 드세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이셨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모든 음식이 쇠맛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억지로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있네. 만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키가 미소를 지었죠. 거짓말 마요. 다 알아요. 그날 오후 만수는 오키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미경이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나갔거든요. 오키야,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치매 연기. 왜 했어? 비밀번호 잊어버린 것도 다 연기였지? 오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당신이 날 걱정할까 봐요. 내가 멀쩡하면 당신은 치료 안 받으려고 했을 거잖아요. 돈 아까워서. 만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오키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좀 이상해 보이면 당신이 나를 위해서라도 살려고 노력할 거라고. 치매 걸린 아내를 혼자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깜빡깜빡한 척했어? 만수가 물었죠. 네. 가습을 켜놓은 것도, 김치 냉장고 문 안 닫은 것도 다 일부러였어요. 당신이 걱정하게 만들려고. 만수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면서 이상한 방법을 택했던 거죠. 근데 법무사 사무실은 진짜였잖아.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어요. 장례 절차나 재산 정리 같은 거요.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만수는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피 토하면서도 숨겼고. 오키가 반박했죠. 둘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싫어했던 거죠. 저녁이 되자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버지, 이거 확인해 주세요. 미경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만수가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버스 사고에 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사고 보고서, 신문 기사, 그리고 미경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까지. 이걸 왜?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경이 사고 보고서를 가리켰죠. 보고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도로 결빙, 앞차의 급정거, 불가항력적 사고. 만수의 과실이 아니었다는 거죠. 경찰도 보험회사도 모두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혼자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운전했으니까.
내가 더 조심했다면, 그럼 저도 원망해야 하나요? 엄마를 그 버스에 타게 한 운명을. 미경이 만수의 손을 잡았죠. 아버지,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기 자신을. 만수는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짊어진 죄책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밤이 되자 만수는 극심한 구토를 했습니다. 항암 부작용이 심해진 거죠. 오키와 미경이 번갈아 가며 등을 쓸어줬습니다. 미안해. 더러운 꼴 보여서. 만수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끼리 뭐가 더럽고 깨끗해요. 미경이 수건으로 만수의 이마를 닦아줬죠. 가족. 그 단어가 만수에게는 새로웠습니다. 혈연도 아닌 미경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죠. 새벽 3시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아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문득 IMF 때 그 비 오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잠 안 와요? 오키가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어. 사고 난 날. 만수가 말했죠. 알아요. 당신이 매년 그날마다 술 마시고 들어왔잖아요. 오키가 만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키야, 내가 만약. 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은 없어요. 당신은 나아질 거예요. 꼭. 오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그때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안 주무세요? 세 사람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비 내리는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각자 다른 상처를 안고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미경아, 만수가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 원망 안 하냐? 엄마 잃은 거. 미경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불행한 사고였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만수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미경을 그 여자가 아닌 딸로 느끼기 시작한 자신을 발견했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박만수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종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항암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오키와 미경의 손을 잡았죠. 더 열심히 받을게. 치료. 만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몰랐습니다. 오키가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곧 폭발할 거라는 걸. 항암 3차를 마친 만수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사의 말이 힘이 됐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오키가 자꾸 병원을 나갔다 들어오곤 했거든요. 어디 갔다 왔어? 만수가 물으면 오키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요. 하지만 만수는 눈치챘죠. 오키가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창백했다는 걸. 그리고 가끔 복도에서 멈춰서서 벽을 잡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경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버지,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미경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산책 간다고 나갔는데. 왜 그래? 만수가 대답했죠. 미경은 망설이다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는데 환자 이름은 정옥희였죠. 이게 뭐야? 만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경변 말기. 예상 자녀 수명 6개월에서 1년. 만수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미경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죠.
제가 우연히 신경과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간성혼수 증상 때문에 진료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몰래 기록을 확인했는데 만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키가 기억을 잃는 척했던 게 아니라 정말로 간성혼수 초기 증상이었던 거죠. 간이 나빠지면 독소가 뇌로 가서 의식이 흐려지거든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대? 만수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1년 전부터요. 그래서 더 급하게 돈을 모으셨나 봐요. 미경이 대답했죠. 그때 오키가 들어왔습니다. 만수와 미경의 표정을 보더니 모든 걸 눈치챈 듯 했죠. 알았구나. 오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숨겼어?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나보고는 숨기지 말라면서 당신은 왜? 오키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죠. 당신이 먼저였어요. 당신부터 살려야 했어요. 뭔 소리야? 당신이 더 심각하잖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미 늦었어요. 오키가 담담하게 말했죠. 만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오키가 자신의 치료를 포기했다는 거죠. 병원비가 둘 다 치료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죠. 당신을. 오키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왜 그런 선택을 혼자 해? 만수가 오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미경이 끼어들었죠. 두 분 다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더 돈을 구해올게요. 하지만 오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의사가 그랬어요. 이미 간이 너무 망가져서 이식을 받아도 확률이 낮대요. 만수는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오키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했죠. 정오키 씨는 왜 진작 치료를 안 받았습니까? 만수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죠. 1년 전에 왔을 때도 이미 말기였어요. 그때 치료 시작했어도 완치는 어려웠을 겁니다.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셨고요. 거부요? 만수가 놀랐습니다. 네. 남편분이 아프니까 자기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만수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오키가 1년 전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병실로 돌아온 만수는 오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야. 만수가 오열했죠. 오키가 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후회 안 한다고?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 만수가 절규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뜻밖의 제안을 했죠. 간 이식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만수와 오키가 동시에 미경을 봤습니다. 안 돼.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했죠. 왜요? 전 건강해요. 혈액형도 맞고요. 미경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넌 우리 딸이 아니잖아. 오키가 말했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20년 동안 날 키워주신 분이 딸이 아니라고 하시는군요. 오키가 미경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런 뜻이 아니야. 넌 내 딸이야. 하지만 내 인생을 희생할 순 없어. 희생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미경이 울면서 말했죠. 만수는 두 사람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였죠. 오키야, 미경이 말이 맞아. 우리 가족이야. 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을 향해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죠. 딸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부탁이야. 딸. 그 한마디에 미경은 무너져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검사 결과 미경은 이식 적합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간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였죠. 절망적인 순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뇌사자에 간 기증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것도 오키와 혈액형이 같은 하느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문제였죠. 간 이식은 일반 치료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요.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오키가 물었죠. 살아있기만 하면 돼. 어디든 같이 있으면 그게 집이야. 만수의 대답에 오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날이 정해졌습니다. 오키가 먼저 수술실로 들어가는 날, 만수는 오키의 손을 꼭 잡았죠. 반드시 돌아와. 약속해. 만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약속해요. 끝까지 치료받기. 오키가 미소 지었죠. 12시간의 대수술. 만수와 미경은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친 순간이었죠.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12시간 만이었죠. 의사가 나왔을 때 만수와 미경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된 간이 잘 작동하고 있고요. 다만 회복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미경이 만수를 부축하며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았어요. 살았어요. 미경이 반복해서 말했죠. 회복실로 옮겨진 오키는 이틀 뒤에야 눈을 떴습니다. 만수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보자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오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만수는 오키의 손등에 입을 맞췄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키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고 만수도 항암 치료를 이어갔죠. 병실은 이제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집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했지만 후회는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의사가 만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수술이 가능할 것 같네요. 만수의 수술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폐 일부를 절제했지만 암은 깨끗이 제거됐죠. 수술 후 만수가 깨어났을 때 오키가 휠체어를 타고 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반쪽짜리네. 오키가 농담을 했죠. 반쪽 둘이 합치면 하나 아니야? 만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미경이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방이 2개 있어요. 만수와 오키는 서로를 바라봤죠.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두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이 될 텐데. 오키가 망설였습니다.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이제 그만 혼자 버티지 마세요. 미경의 말에 오키가 눈물을 흘렸죠. 결국 만수와 오키는 미경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죠. 미경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방에는 침대와 서랍장, 그리고 작은 TV까지 있었습니다.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 만수가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신경 쓸게요. 그동안 두 분이 너무 많이 버티셨잖아요. 미경의 대답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만수는 매일 아침 미경과 함께 산책을 했고 오키는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죠. 간 이식을 받았지만 가벼운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키가 끓인 된장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죠. 미경아, 엄마 이야기 해줄래? 내 친엄마.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이름은 김순자였어요.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대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날 키우느라 정말 고생했대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아버지, 그만하세요. 엄마는 날 사랑했고, 오키 어머니도 날 사랑했어요. 전 두 분의 사랑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미경이 만수의 손을 잡았죠. 봄이 왔습니다. 만수와 오키는 완전히 회복했죠. 병원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암과 강경변에서 벗어나고 있었죠. 이제 뭘 하고 싶어? 만수가 오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시장 가고 TV 보고. 오키가 대답했죠. 나도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소중한 거더라. 만수가 오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미경이 카네이션 두 송이를 준비했죠. 만수와 오키의 가슴에 하나씩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는 생전 처음으로 어버이날 꽃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딸이 생긴 거죠. 미경아, 넌 정말 우리한테 선물이야. 오키가 미경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 어버이날이다. 딸에게 꽃을 받았다. IMF 때 버스 사고로 만난 인연이 이제는 가족이 됐다. 오키가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은 사실 사랑이었다. 내 죄책감을 덜어주려는 사랑. 이제야 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오키는 완치 판정을 받았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했습니다. 미경에게 계속 신세질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매일 들를 거예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죠. 그래, 밥 먹으러 와. 오키가 반찬 잘하잖아.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만수와 오키는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TV로 트로트를 들으며 서로의 약을 챙겨주며 소소한 일상을 이어갔죠. 여보, 우리 비밀번호 뭘로 했더라? 어느 날 오키가 물었습니다. 45년 그리고 앞으로. 만수가 대답했죠. 아, 맞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했지. 오키가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죠. 오키야, 고마워. 만수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평생 내 뒤에서 날 지켜준 거. 이제는 내가 옆에서 함께 할게. 오키가 만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네요.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함께. 만수가 오키의 손을 꼭 잡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내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장 보러 갈 건데. 된장찌개 어때? 만수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운전대만 잡고 살았던 자신이 이제야 진짜 중요한 걸 잡았다고.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 가족의 손이었죠. TV에서 9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수와 오키가 처음 만났을 때 유행하던 노래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IMF를 버텼고 암과 싸워 이겼고 서로의 비밀을 용서했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남은 날들을 함께하기로 했죠.